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방송하러 나올 때 어둑어둑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밝아졌다, 네. 환해졌다 이걸 느껴요. 오늘이春분이고 이제 낮의 길이가 오늘부터 해서 점점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또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예인 씨는 언제 행복해요? 지금? 네. 저는 사실 늘 행복하려고 매일매일 애쓰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도 행복한 일 하나쯤은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아침. 저희도 오늘 하루 활기차고 또 행복하게 열어볼게요. 3월 20일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행복의 날 아침, 목요일 아침입니다. 모닝픽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실업급여 인상 여파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개편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급기간과 액수를 늘렸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제 한 연구원이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비정규직 비중은 0.12%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을 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을 하면요. 실업급여 인상으로 비정규직이 24만 1,000명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실업급여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실업급여가 늘어나면 비정규직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딱 그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단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해고가 됐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만약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 사이에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실업급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이 보고서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도 개편 이후에 구직자들 사이에서 반복 수급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고요. 비정규직을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근로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도 있다고요. 바뀐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쪽에서 바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데요. 실업급여 액수가 늘어난 게 근로 의욕을 오히려 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은 실수령액 월급이 약 18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은 월 최소액이 약 18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아지니까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 실업급여의 원래 목적을 한번 되새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의대 집단 휴학 불가입니다. 네,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장기 수업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교육부가 어제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대학들의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 의료 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 증원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내걸고 그렇지 않으면 학사 경고, 유급, 재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집단 휴학 불가 방침에 대해서 의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국 의대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모임이 의총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내일까지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총업이 어제 오전 영상회의를 열어서 유급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불가능 원칙을 세웠고요. 입영 또는 복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임신, 출산, 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게 되면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경해진 입장을 밝히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혼이 생기면 그 결혼을 편입으로 보충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내일이죠. 21일이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예, 한번 내일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전해주시죠. 서울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불과 한 달 전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근데 불과 35일 만에 더 강한 규제 카드를 빼든 셈이 됐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른바 노도강이라고 하는 강북 지역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 더 나아가서 더 넓은 구역을 재지정한 게 바로 이런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사면 집 사면 실거주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가장 갭투자가 안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실거래 2년 이상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갭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전세 끼고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 이익도 가져가고 뭐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실거주 조건이 붙게 되면은 지금 있는 집을 팔고 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더 세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정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단 6개월이고요.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강남 상구, 용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일반 금융사들도 이 대출할 때 훨씬 네.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꼼꼼하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앞으로 조금 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을 때 네. 집을 산 사람도 있고 집을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윈일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사실은 많이 나와요. 네. 그 잠깐 한 달 사이에 풀어줘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냐. 근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의 일관성이 일단 훼손됐다고 하는 점에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고개를 숙이기도 네.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모닝픽 가겠습니다. 네 번째 모닝픽, 박테리아 천국입니다. 박테리아 천국. 인체에 유해한 박테리아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디가 이 박테리아 천국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에 흔히들 들고 다니는 거고요. 커피 담아서 다니거나 터블러. 터블러. 텀블러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평상시에 이게 식기세척을 하다가 그러니까 텀블러를 씻을 때 보면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이 있어요. 예. 네네. 이게 왜 이러지? 안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미끌미끌 거리는 게 박테리아가 그래요? 존식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저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인 미국의 칼 벤케 부교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병 내부에서 미끄러운 느낌이 드는 건 박테리아가 쌓인 탓이다. 연구를 통해 물병들이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임상 미생물학 전문가인 영국의 프리스톤 교수는 병에 담긴 물을 실온에 오래 보관할수록 박테리아가 더 많이 자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입과 손 등에 묻은 미생물이 그 물병 안으로 들어가서 박테리아의 증식 활동을 돕고요. 특히 물이 아닌 다른 음료를 넣을 경우에 박테리아 증식이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박테리아 증식을 막으려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인 용기 세척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입이 닿는 곳이잖아요. 조금 더 세심하게 씻고 말리고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과 세제를 이용해서 용기 내부와 뚜껑, 실리콘 패킹까지 꼼꼼히 닦고요. 완전히 건조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텀블러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서 그냥 물만 씻고 그냥 버리거나 그냥 그 상태로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솔 등의 도구로 용기 안쪽을 자주 씻거나 식기세척기를 이용하는 것도 박테리아가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끓는 물에 넣거나 식초나 베이킹소다 등을 사용해서 텀블러를 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열어서 내부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지 않은 것도 박테리아 증식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네, 텀블러 관리도 또 꼼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이 절기에 걸맞게 반짝 추위도 끝이 나고 기온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꽃샘 추위는 끝난 건가요? 네, 드디어 꽃샘추위가 풀립니다.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추운데요. 한낮에는 전국의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배 가까이 오릅니다. 다만 잔류 미세먼지로 인해서 서쪽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면서 마치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황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14도, 전주 16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의 널뛰기가 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인데요. 잔류 미세먼지에 더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며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한때 강원에는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옵니다.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에 더해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주말까지의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평년을 훌쩍 웃돌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무려 21도까지 오르면서 4월 말 정도의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계단의 컬러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882년입니다. 3월 19일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882년 3월 19일은 무려 143년째 공사가 안 끝난 그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한 날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완성하지 못한 걸작인데요. 무려 143년째 건설 중이지만 관람은 가능해서 1년에 500만 명 정도가 방문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도 짓고 있었고 제가 한 10년 전에 가봤는데 그때도 짓고 있었고 요즘도 짓고 있고 아이고 뭐. 야, 이게 정말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정말 대단해요. 네. 그 자체가 관광지예요. 그렇습니다. 짓고 있는 그 자체가. 네네. 188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와 정말 오랫동안 짓고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죠. 가우디가 인생을 바친 그런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네, 원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가우디가 설계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1882년에 이름이 길어요.
있어요.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델 비아르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는데 건축주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1년 만에 그만두고 가우디가 31살 이 젊은 나이에 설계를 이어받게 됩니다. 가우디는 자신만의 양식으로 성당을 지어가기 시작했는데 1914년부터는 성당 건설 현장 지하실에 살면서 이 작업에 몰두를 했습니다. 극도로 긴 건설 기간에도 가우디는 내 의뢰에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네, 최고의 천재 건축가가 인생을 걸고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어떤 특징이 있죠? 가우디는 진정한 독창성은 자연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굳게 믿는 건축가였습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이 하느님이 만든 선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인간이 만든 직선보다 나무, 하늘, 바람, 땅, 동물 등 자연의 곡선을 선호해서 건축에 직선을 거의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파밀리아 대성당 역시 외벽의 선이 모두 곡선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외부와 내부의 완벽한 조화도 일품인데요. 건물 내부도 그 디테일이 엄청나요. 동물의 뼈, 야자수, 해골을 연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으로 만들게 되면 건축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곡선과 그에 따른 하중과 힘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만 가우디 당시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우디가 직접 긴 와이어 로프를 마디마디에 모래자루를 달아서 옆으로 당겨 곡선이 견디는 힘의 구조를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건물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가우디가 그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예술적인 영감을 쏟아 부은 파밀리아 대성당. 근데 만들던 도중에 가우디한테 사고가 났나요? 네, 1926년 6월 7일 날 저녁 기도를 하던 길에 전차에 치는 교통사고가 납니다. 늘 공사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옷이 아주 남루했어요. 그래서 이 전차 기사가 가우디를 노숙인으로 여겨서 그대로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아유. 당시 74살이던 가우디가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3일 후에 병원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 가우디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모여서 애도했고 시신은 그가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부었던 파밀리아 대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네, 최고의 건축가의 마지막이 좀 되게 비참하게 끝이 난 것 같은데 가우디가 죽은 후에도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계속 지어지게 된 거죠? 네, 공사가 계속됐는데 그 다음에 건축가들이 가우디의 설계를 해석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1936년에는 스페인 내전으로 도면과 모형들이 많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그때까지 공사된 이 성당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 와서야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됐고 화재로 소실됐던 석고 모형도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가우디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지금 143년간 성당을 짓고 있다는 맞아, 거 너무 길어. 이거는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82년 네.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모군란 때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원군, 고종, 명성황 이런 사람들이 살던 와. 그 시대부터 이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짓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우디의 설계가 복잡해도 지금은 기술력이 좋잖아요. 몇 개월, 길어야 몇 년이면 다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우디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설계도를 계속 재해석하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으면서도 가우디가 생각했던 바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치밀한 완성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장료와 기부금만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미완성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걸 보러 가요. 네, 미완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고도 볼 수 있는데 1년에 500만 명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복잡한 설계를 해낸 가우디도 대단하고 네네. 그거를 하나하나 해석해가면서 그렇게 바쁠 거 없어 하면서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그 후손들도 대단하고. 네. 우리 같으면 후딱 쳤을걸. 근데 내년에 이게 완공이 돼요? 네, 드디어
내년 2026년이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착공 144년이 되는 해인데요.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재단은 준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모두 준비가 돼 있다,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당이 완공되면 중앙 첨탑 높이가 172.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워낙 정교한 곡선미를 살린 성당이기 때문에 조각과 세부 장식 작업은 2034년까지 아이고.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자, 이 천재 건축가의 역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우리 세대에 완공되는 걸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행운이죠.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런 대단한 유산을 남긴 가우디도 하늘에서 뿌듯해하고 있을 겁니다. 야, 완공된 거 보러 내년에 또 사람들 모일 거고 네. 2034년에는 또 진짜 완성된 거 보기 위해서 사람이 몰리고 계속 가겠네. 네. 계속 그렇게 하면서 끌고 몇십 년 더 할 네.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3월 2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69년 3월 22일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3일 고가도로가 개통한 날입니다. 청계고가도로라고도 하죠. 서울 지붕 위를 달리는 고속도로라고 불렸던 3일 고가도로는 서울의 고속성장을 상징하는 도로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는데요.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이 그때 없을 때니까 그 고가도로 위를 달리는 차를 보면서 이야, 세상 정말 변했다. 이런 거 실감했을 거고 네. 예전에 서울 구경인가 팔도 구경인가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김희갑 선생이 나오고 이랬던 네. 건데 네. 거기에서 그거 달리면서 이야 이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청계천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 모습이 잘 상상이 가지를 그렇지. 않는데 근데 서울 한복판에 흐르던 청계천이 어떻게 도로가 됐을까요? 네, 긴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청계천은 조선시대 개천이라고 불리던 하천이었는데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서쪽으로 동쪽을 관통하며 흐르는 하천입니다. 사대문 안에서 발생한 모든 생활 오폐수를 쓸어 모아서 끌고 나가요. 그래서 중랑천을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흘러가게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토사가 쌓여서 여름철마다 물난리가 나는 이런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이 개천 준설 작업이 국가사업으로 중요시됐는데 이런 사정이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피난민들이 이 청계천 주변에 많이 모여들어서 판자촌을 만들었거든요. 이 판자촌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전부 청계천을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서울시가 청계천 전면 복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보기 싫은 건 덮어버린다. 이런 원칙이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 미관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복개한 길 위로 도로를 내게 되면 당시 증가하고 있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61년 청계천 복개 공사가 끝나자 복개한 위로 50m 도로가 생겼고 주변에 판자촌 대신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청계천이 도로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위에 또다시 고가도로를 지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네, 복개한 위에 놓은 도로는 지상도로예요. 복개된 도로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되고 교통량이 더 늘어나면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새 도로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청계천 도로 위로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신설동에서 3일로까지 140개의 교각을 세우고 고가도로를 건설했는데 가장 높은 곳의 높이가 17.7m나 됐습니다. 폭이 16m, 총 연장 3,756m의 논스톱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서울시 고가 고속도로라고 불리다가 3일 고가도로 다시 청계 고가도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3일 고가도로란 이름은 당시 국내 최고층 건물 서울의 랜드마크였던 지상 31층 3일 빌딩이 그 옆에 있어서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청계천 하늘 위를 꿰뚫는 3일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착공 17개월 만인 1969년 3월 22일 3일 고가도로 개통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현옥 서울시장 등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 시절 3일 고가도로는 서울의
서울을 소개하는 화보 사진마다 다 들어갔어요. 서울 발전의 상징물로 여겨졌습니다. 네, 청계천 위를 막힘없이 달리는 3일 고가도로가 생겼어요. 그 교통량을 해결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교통량 분설이 좀 됐을까요?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3일 고가도로는 3일로에서 마장동까지 신호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고가도로였습니다. 청계로와 이어지는 진출입 램프가 있어서 퇴계로, 을지로, 종로, 남대문 등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요. 3일 고가도로 개통으로 서울 도심부의 동서간 소통 시간이 대폭 단축됐고 종로와 을지로의 교통 소통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3일 고가도로는 이렇게 30년 넘게 강북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고가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새로운 상권도 형성이 되고 당시에 거기에 게임 뭐 이런 거 사러 테이프 뭐 이런 거 사러 많이들 다녔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계천 주변은 서민들의 생활의 터전이었잖아요. 네, 이 복개된 도로를 따라서 물류 이동이 증가했고 길 양옆에 대규모 상업시설과 주상복합 공장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청계천 공구상가부터 평화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같은 의류상가도 형성이 됩니다. 당시 청계천 공구상가엔 없는 게 없다. 탱크도 있고 인공위성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네, 이렇게 도심 교통의 가교 역할도 하고 또 상업시설도 활기를 띠게 했는데 궁금합니다. 왜 철거하게 됐을까요? 안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이 고가도로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생겨요. 2000년대부터 균열이 발견되고 구멍이 뚫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2002년 7월부터는 대형차의 진입이 금지가 됐어요. 이때부터 청계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된다고 한 여론이 높아졌고 마침 당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청계 고가도로 철거와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이 됐습니다. 2003년부터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청계천 복개 부분을 뜯어내면서 청계천이 다시 도심 속 하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청계천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명소로 거듭났는데요. 외가리, 소백로, 청둥오리 같은 물새도 볼 수 있고 잉어 같은 여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죠. 지금 청계천 가보시면 여기 고가도로가 있었다고? 이런 생각이 정말 맞아요. 믿어지지 않죠. 네. 올 봄에는 서울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청계천 산책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이 진짜 저건 잘해놨어요. 네. 자, 그래서 대통령 됐잖아. 그러네요. 청계천 보건국.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3월 2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네, 1993년 3월 20일은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 여인의 향기가 개봉된 날입니다. 여인의 향기는 알파치노의 신들린 연기력을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작품인데요. 눈먼 퇴역 장교 역을 연기하면서 탱고씬을 비롯한 수많은 명장면, 명대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90년대 대표 영화 중 하나입니다. 여인의 향기는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죠. 맞아요. 알파치노의 연기도 돋보였지만 거기서 또 삶의 가치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고요. 네, 여인의 향기 줄거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알파치노가 맡은 프랭크 중령은 퇴역 군인이에요. 군 복무 중에 두 눈이 멀게 되는데요. 그 뒤로 과거의 영광과 명예가 사라진 채 괴팍한 늙은이로 변해갑니다. 한편 크리스 오도넬이 맡은 젊은이 찰리는 명문 고등학교의 가난한 장학생입니다. 추수감사절 동안 노인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로 프랭크 중령을 만나게 됩니다. 프랭크와 찰리는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이 여행은 프랭크가 자기의 이 생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여행으로 계획을 한 거였습니다. 뉴욕에서 프랭크는 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 훌륭한 멘토가 되어줬고요. 두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게 됩니다. 네, 특히 여인의 향기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알파치노의 탱고신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명장면이죠. 그리고 또 음악도 아주 끝내주는 음악이 나오면서 정말 최고의 명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찰리와 함께 호텔 카페에 간 프랭크가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여인 도나에게 탱고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도나가 실수할까봐 망설이자 프랭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탱고는 인생과 달리 단순하죠. 만약 실수해서 스텝이 엉켜도 그게 바로 탱고랍니다. 탱고는 인생과 달라서 실수라는 게 없다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삶을 빗댄 대사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탱고를 추게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도 프랭크는 능숙하게 도나를 리드했고
도나는 생애 처음으로 황홀한 탱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흘러나오는 탱고 음악 포르우나 카베자는 지금도 탱고하면 떠오르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우 지금 봐도 아주 멋지죠. 네. 정말 연기 멋져요. 저 탱고를 추면서 여성과 이렇게 해서 이게 연애하는 뭐 영화인지 알 텐데 이 여인의 향기에는 저 여인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남자 영화 아닙니까 사실은? 퇴역 장교와 그 대학생의 브로맨스 네.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치유하고 한번 돌아보는 그런 멋진 영화예요. 네, 맞습니다. 저 영화 제목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여인의 향기 그래서 저 탱고씬만 기억을 하는데 영화의 백미는 저기에 있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 괴팍한 성격인 줄만 알았던 프랭크의 과거를 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찰리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 조언을 해주는 프랭크는 점점 찰떡 케미를 보이게 되는데요. 찰리는 살아갈 의미를 점점 잃어버린 프랭크가 F사의 자동차를 좋아한다 라고 말했던 걸 기억해서 그 F사 자동차를 빌려요. 페라땡 자동차죠. 이 눈이 먼 이 프랭크가 시내에서 스포츠카를 직접 거칠게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명장면입니다. 야. 결국 마지막 순간 세상을 떠나려는 프랭크를 찰리가 필사적으로 말려요. 그러니까 프랭크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만 대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찰리가 당신은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탱고를 잘 추고 스포츠카를 잘 몰았어요. 라고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결국 프랭크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합니다. 네, 인생도 탱고처럼 스텝이 꼬이면 엉키지만 그래도 그걸 회복하면서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서로를 치유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다시 인생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두 사람은 그렇게 여행을 끝내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억울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찰리의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프랭크가 깜짝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설을 해요. 두려움과 신념 사이에서 신념을 지킨 이 정직한 아이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포용해달라.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요. 그때 여기저기서 학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찰리에게 무죄,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선고를 했고 프랭크는 찰리와 함께 명예롭게 퇴장한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알파치노가 5분 정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연설하는 이 장면은 사실 탱고씬보다 더 최고의 씬입니다. 맞아요. 연기력이 이 정도로 메소드, 뛰어나거든요. 메소드. 대단하죠, 대단.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는데 마치 그 배역이 원래 그 사람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알파치노는 이 영화에서 메소드 연기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초점 없는 눈 연기를 보여주면서 눈먼 퇴역장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알파치노는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서 그들을 관찰하면서 함께 지내기도 했고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 눈을 하도 깜빡이지 않아서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네, 결국 여인의 향기로 드디어 알파치노가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근데 알파치노 정말 명배우인데요.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유난히 상복이 없었어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4번, 조연상 3번, 총 7번 후보에 올랐지만 모두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8번째, 정말 7전8기가 된 거예요. 8번째 생애 이 후보에 올라서 생애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탱고가 스텝이 엉켜도 계속 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는 주고 있죠. 자, 여인의 향기 지금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 명연설 그 장면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예,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9년 3월 1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9년 3월 19일은 서울시에서 버스 토큰 판매 중지를 발표한 날입니다. 토큰 기억하시죠? 1970, 80, 90년대에 현금 대신 사용됐던 일종의 버스 승차권인데요. 지금은 버스 탈 때마다 카드를 사용하지만 그 시절엔 토큰이나 회수권을 사용했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 이 토큰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저 옆에 나오지만 일반이 있고 학생이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저 버스 타고 다닐 때 저거 이렇게 사서 그리고 저걸 현금으로 이렇게 애들끼리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추억이네요, 네, 정말. 그 우리 위에 살던 그 여고 학생은 지금 잘 사나 모르겠네.
버스 탈 때 꼭 같이 탔는데. 아, 버스 토큰을 보면서 그 생각까지 아니, 가는 거예요? 그걸 빌려달라고 어. 있으면서. 네. 혹시. 약간 지금만한 플러팅 같은. 그렇죠. 잘 살겠지 뭐. 이렇게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버스 토큰. 처음에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연락 주십시오. 네, 1970년대 후반에 정부가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큰의 도입이었습니다. 토큰을 도입한 이유는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양한테 돈을 주면 거스름돈을 내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버스 승차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던 거죠. 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도 있었고 또 안내양이 정산을 맡으면서 중간에 현금을 가로채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괜한 의심을 받고 몸수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 아닌 전용 승차권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토큰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버스 요금이 120원, 150원, 180원 이래서 꼭 잔돈이 나오게 돼 있었어요. 토큰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주로 판매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오늘 아침에 뭐 눈도 오고 그러는데요. 토큰 사러 가기도 나쁘고 아주 주머니에서 꺼내기도 나쁘고요. 또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지 될 수 있는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땅을 모두 주고 이러니까 결국은 혼잡이 더 생기는 것 같고 뭐 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랬어요. 그러네요. 뭐 불만도 많고 사러 가기도 귀찮고 이랬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일상에 잘 녹아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이 토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황색, 백색, 황동색, 백동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서울 시내버스 토큰은 황색 일반용 그리고 학생용은 백색으로 출발했는데 버스 요금이 오를 때마다 이 색깔이 달라졌어요. 색상을 바꾼 이유는 버스 요금이 오르기 전에 토큰을 사재기하는 것을 그렇지.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요금이 오를 때마다 토큰 색깔이 바뀐다 하는 이런 법칙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옛날에 토큰도 있었는데요. 제가 학생 때 제일 많이 썼던 건 사실 회수권이에요. 회수권. 네, 종이 회수권 이것도 있었어요. 회수권이 토큰보다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1954년에 도입돼서 90년대까지 40년 동안 사용이 됐는데요. 회수권 역시 버스 정류장 옆에 회수권 판매소나 학교 매점에서 10장 묶음으로 팔았어요. 학생 할인을 위해서 학생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시절 회수권은 학생들에게 돈 대신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학교 앞 문방구나 길거리 가판에서 회수권으로 군것질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저거 10장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자르는데 네. 잘 자르는 친구들은 저걸 11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걸 그려. 수업은 안 듣고 하루 종일 저거 그리는 친구를 있었어요. 미대 갔어야 되는데. 미대 갔어요. 진짜. 갔어요? 네. 이게 그렇게 진짜 토끼를 이런 살립니까? 추억도 있네요. 미대생을 배출한 회수권입니다. 이제 회수권은 10장 묶음을 사서 구매와 칼로 한 장씩 잘라서 10번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1등분을 하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회수권을 직접 그리는 경우도 있었고 복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이 회수권 한 장을 얇게 분리해서 2장으로 박피를 하는 박피를 겁니다. 해서. 2장을 만든 사람도 있었고 또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회수권 말고 껌종이, 극장표 이런 거 던지고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철규 씨가 직접 하진 않았을 거고 친구들이 하는 거 뭐 본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은 아까 보니까 공정의 과정이 좀 길고 네. 제일 간단한 건 친구들 이런 친구였어요. 하나가 있으면 이걸 바로 잘라서 꾸겨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한 장인지 2장이 이게 반 자른지 몰라서. 해보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거의 10장을 20장처럼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법 중에 가장 성의 없는 수법이었습니다. 자, 이 토큰도 넣어야 되는데 토큰 넣는 그 통에다가 단추 같은 걸 넣고 타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 회수권 하면은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그때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많이 쓰고 했던 네. 추억들이 있는데 이런 추억들도 이제 그 회수권. 교통카드가 생기면서 그렇지, 띡 하고 예, 들어가는 거. 없어져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1996년에 서울시에 교통카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 회수권 토큰이 없어집니다. 2000년부터는 서울의 지하철 카드를 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본격적인 통합 카드 시대가 열리는데요. 자, 카드가 정착되면서 회수권과 토큰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추억의 토큰과 회수권 시대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네, 요즘에는 띡과 띠디디게 시대예요. 이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면 띡 하잖아요. 네. 집에 가면 띠디디.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봄봄봄 봄이 왔습니다. 선생님 노래도 오늘이 부르시죠. 바로 절기상 춘분이죠. 바로 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봄을 시작할 때는요, 이 봄 기운에 우리 몸이 나른해지거나 살짝 피곤하거나 아니면 살짝 긴장이 늦춰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긴장을 확 주고 몸 나른한 것도 확 업시키는 봄나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채입니다. 지금이 한창 유채꽃 개화 시기라 딱 지금 먹는 유채가 정말 맛있는 유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봄맞이 제철 유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요리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요리예요. 뭔지 뭐죠? 아세요? 바로 비빔밥입니다. 그것도 맛있죠. 유채 겉절이 유채 겉절이 비빔밥인데요. 비빔밥. 우리 보통 봄나물 하면 그냥 나물을 삶아서 이렇게 비벼 먹잖아요. 근데 요거는 유채를 겉절이를 만들어서 쌉쌀하고 달달한 이 유채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건데요. 요거 최고의 아마 봄맞이 밥상이 될 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바로 데친 유채 들깨 무침인데요. 향긋한 유채와 함께 아주 고소한 들깨가 만나면은요, 입안에서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아하. 이 봄 축제를 오늘 여기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보은의 꿀팁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봄하면은 이렇게 제철 봄나물을 꼭 먹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유채 요리를 우리 선생님께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유채 영양분을 좀 제가 알아봤는데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비타민 A도 풍부한데요. 이거는 또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 우리 영양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오늘 유채 요리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유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시기가 지나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줄기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억세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채꽃 개화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이 가장 유채가 아주 맛있는 시기인데요. 이 유채는 겨울을 이기고 난 나물이기 때문에 겨울초 또는 월동초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만큼 면역력도 풍부하고 비타민 C도 많아서 이 봄 기운을 이기기에는 가장 좋은 나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유채는요, 요렇게 준비를 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렇게 한번 좀 잘라줍니다. 얼마나 자르냐면 겉절이로 할 거기 때문에 6 내지 7cm 정도로 먼저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네. 유채는 거의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유채요. 아마 드셔보셨을 텐데요. 아, 뭘로? 요거 하루나라 그래갖고 예전에 나물이 있었죠. 그게 바로 유채예요. 여기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월동초, 겨울초, 하루나, 삼동초, 유채 이렇게 부르기도 겨울초 하는데요. 맞아, 겨울초. 네, 요게 지금 유채꽃 피고 나면은 나중에 유채 씨앗 받아갖고 기름도 짜잖아요. 그게 유채 기름이잖아요. 네, 그 바로 유채예요. 근데 요 유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썰고 난 다음에 요거를 아주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보은의 꿀팁입니다. 빠밤. 요거요, 요렇게 그냥 바로 헹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헹궈 놨잖아요. 근데 소금을, 요거 꽃소금이에요. 고운 소금. 이렇게 물에다가 좀 풀어주세요. 푼 다음에 요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녹여주세요.
요게 절이는 게 아니라 네. 살짝 숨만 한번 죽이고 그다음에 유채에 간이 좀 잘 스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헹궈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만 헹궈도 훨씬 더 유채가 맛있어지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꽃소금을 푼 물에 네. 한번 헹궈주든가. 그렇죠. 한 번만 헹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억세면 겉절이를 하다 보면 나중에 밥 위에 이렇게 다 양념이 돼서 스며야 되는데 이렇게 좀 푸성푸성하게 날아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금으로 한 번만 이렇게 헹궈 주세요. 지금 싱그러운 향이 그러네. 여기까지 올라오죠. 넘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털어요. 오, 향 좋다. 이게 절이는 게 아니라 살짝 한번 헹궈서 숨만 살짝 죽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헹궈주세요. 봄이 온 것 같네요. 정말. 제가요 이 유채 겉절이를 만들면서 정말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봄이구나 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아니 올해 굉장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다시 겨울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헹궈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으면 이 유채와 같이 섞이면은 좋을 채소가 있어요. 바로 봄부추죠. 봄부추 아시죠? 네. 네. 부추 중에서도 이 봄부추인데요. 이 부추가요. 봄에 이 나오는 부추가 굉장히 약효가 좋다 그래요. 노지부추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봄부추도 이렇게 2cm 가량으로 썰어 주세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2cm는 이제 그 비볐을 때 숟가락에 올라가기 그쵸. 좋은 사이즈. 네. 너무 크면 이게 축축 처지잖아요. 네. 맞아요. 딱 요만큼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노지부추는 즙도 내서 먹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거 남편만 준대잖아요. 글쎄 뭐. 자,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비볐을 때 겉절이랑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겉절이 비볐을 때 그냥 비비는 것보다는 요거 있는 게 더 좋아요. 요거 뭔지 아시죠? 요거. 김가루예요. 김, 마른 김인데 요거 살짝 직화로 살짝 부어가지고 다스러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요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자, 그리고 요거 깻가루도 준비하셔야 돼요. 요게 싹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유채 겉절이 나물을 가지고 비빔밥을 비벼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양념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올리고 겉절이를 해야 하니까. 네, 겉절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고 양념을 만들어 보는데 제가 겉절이 할 때는 또 장갑을 하나 껴야 되겠죠. 네. 자, 장갑도 하나 껴고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겉절이니까 절임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약간의 고춧가루가 조금 불려져야 좋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이렇게 놓고요. 먼저 놓고 생수를 준비를 하세요. 생수. 고춧가루가 생수로. 불려지도록 네. 생수를 준비하세요. 그다음에 요 생수에다가 간맞춤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거 간장을 좀 넣어주시는데 겉절이기 때문에 진간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아무래도 겉절이니까 김치과잖아요. 네. 그래서 멸치 액젓을 좀 넣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넣었으면 요거를 살짝 풀어야 되는데 이 풀 때 맛을 좀 내는 게 좋거든요. 맛을. 그래서 매실청을 좀 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를 풀어요. 잘. 고춧가루는 좀 불려줘야 그래야 또 잘 그렇죠. 달라붙잖아요. 네. 날리지 않고. 그리고 요게 잘 돼야 겉절이 양념이 맛있어서 나중에 비볐을 때 저는 지금 고추장을 제가 각자로 드렸는데 사실 고추장 필요 없이 요 유채 겉절이만으로도 충분하게 비벼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만 넣으면 돼요. 어떤 양념이냐? 마늘 넣고요. 그렇죠. 마늘 들어가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진 파도 넣고요. 제가 요거 유채 겉절이를 만들다 보니까요. 딱 소금 양이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2분의 1 작은 술. 작은 네. 술. 요것만 들어가면 아주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저 겉절이 양념도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들어 보면서 이제 바야흐로 진짜 봄이구나를 정말 여실히 느꼈어요.
근데 요게 시금치하고 냉이하고 요 사이에 그 단맛이 있어요. 그 우리가 냉이는 쌉쌀한 단맛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시금치는 그냥 섬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칠맛 나는 단맛 있잖아요. 요 유채는 그 중간의 단맛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약간 씹다 보면 단맛이 계속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어.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바로 무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짝 불려줘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대접에다가 밥을 담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요거를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요 유채 겉절이를 위에 올려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넣고 버무려요. 주인공 들어갑니다. 버무려요. 혹시 양념이 저 모자르지 않을까 하시죠? 네. 아니에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살 버무려 주세요. 소금 물에 헹궜던. 근데 우리가 이 유채 겉절이만 그냥 밥에다가 밥상에다 놓고 먹는다 그러면 요 들기름이나 깻가루나 이런 거 올리시면 좋은데 저희는 지금 밥에다가 올려서 비빔밥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들기름과 깻가루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밥에 위에다가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 아마 이거 시식하고 잡수시면서 이제 바야흐로 봄이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아까 됐어요. 양념이 모자랄 거라 생각했는데 좀 밑에 축축하게 더 생기네 계속. 네. 오. 왜냐하면 아까 살짝 우리가 소금물에다가 헹궜죠. 헹궈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소금간이 스며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요게 버무려집니다. 어때요? 먹음직스럽죠? 네. 제가 사실은 뭐 집이나 스튜디오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간을 보겠는데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바로 밥 위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부추는 언제 넣어요, 선생님? 부추 이제 넣어야죠. 이제 넣어요. 네. 이제 요 앞에 위에다가 있습니다. 올려서 네. 넣어야죠. 그 위에다가 네. 이렇게 뿌려서 시끄럽다. 같이 넣어주세요. 아. 이렇게 유채를 먼저 묻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추를 넣으시면 돼요. 아. 살살살. 네. 이렇게. 저 때는 또 살살해야 돼요, 겉절이 할 때. 네, 맞아요. 이거 힘으로 너무 하면- 손으로 막 네. 주무르거나 하면 풋내 올라오니까 풋내 올라오지 않도록 아주 살살살 버무려 주세요. 자, 완전히 이제 스며들었어요, 간이. 그랬으면 이제 밥 위에다가 올려요. 와. 끝났어요 벌써? 네, 와. 끝났어요. 기가 막히네 아주. 근데 아직 나오시면 안 돼요. 네네. 요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또 김이 남았잖아요. 김이 들어가요. 스트레칭했습니다. 스트레칭. 이렇게 올리고요. 요거 비비실 때 유채를 듬뿍 넣고 비비셔야지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채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요. 그렇게 해야 또 겉절이 양념 맛도 그렇죠. 더 잘 느껴질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야,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러네. 군침이 돌까요? 아니 우리 여기 향이 날라와요 지금. 파릇파릇한 정말 봄의 기운이 몸의 이쪽으로 기운이 딱 넘어오고 올라오죠. 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 그냥 위에다가 요것만 올리시면 돼요. 요거 김가루. 김가루하고 기름하고 같이. 그렇지 기름. 자, 이제 철규 씨 나오셨죠? 네네네. 자, 이렇게 오. 김가루 듬뿍 올리고요. 네. 야. 봄의 맛 유채 겉절이 비빔밥. 그리고 들기름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그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일까요? 맛있는 음식 먹고. 들기름 살짝. 맛있겠다. 그래야 맛있습니다. 이렇게. 댁에서도 이렇게 들기름으로 비비셔야지 맛있어요, 훨씬. 자,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깻가루를 이 위에다가 듬뿍 야, 이렇게 깨가루까지 올려주세요. 들어가? 와. 이렇게 고소함 하면 정말 최고의 봄밥상입니다. 그러네. 소환의 최고봉이네.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네. 유채 비빔. 맛있겠다. 기대가 됩니다. 아. 이 들기름하고 깻가루 잔뜩 들어가시니까 향을 또 한번. 네. 향 향이 아주 먹어보자마자 좋은 향 좋아요? 거예요. 뭐
오, 가까이서 맡으니까 또 다른 향 몇 개가 더 느껴지는데? 일단 비비기 전에 이 겉절이 자체의 맛도 네, 한번 보면 그거 좋을 것 한번 맛을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김하고 좀 잡아가지고. 간 딱 좋아요, 선생님. 그래요. 와, 겉절이 양념도 맛있고 씹다 보니까 단맛이 진짜 올라오네. 유채 단맛이 자체에. 쫙 아, 오, 고소하다. 맛있다. 이거 오케스트라인데? 다 들어있어요, 맛이. 제가 아까 너무 고소하다. 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입안에서 축제가 일어납니다. 봄의 교향하기 입 안에서. 울려 씹을 때 퍼지. 이게 향이 되게 좋네요. 그렇죠. 유채 향이 굉장히 싱그럽죠. 와, 그리고 뭔가 그 2%의 그 맛을 김가루가 또 채워줘요. 네, 선생님. 맞아요. 너무 아, 맛있는데요? 이거 봄이 와. 가기 전에 꼭 드셔야 되는 거네. 네. 아, 봄이 가기 전이 아니고 요맘때밖에 안 지금 되네. 드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유채꽃이 활짝 피게 되면 이제 유채를 더 이상은 밥상에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오. 그러니까 유채꽃 개화하기 바로 직전 지금 바로 잡수셔야 딱 요맘때네요.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이거 먹어야겠네요. 고추장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오. 그래서 이 겉절이 양념으로 하니까 훨씬 더 맛이 있겠죠. 와, 정말 맛있고 이제 날 풀리고 아마 오늘부터 야, 봄이구나 하실 거거든요. 요때 딱 드셔야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 유채가 연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연하죠. 네. 부추도 연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유, 아주 고소하고. 와, 이겁니다, 정말. 자, 그러면 두 번째 요리 한번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이 유채를 제가 살짝 나물로 만들어서 요거 들깨에다가 좀 고소하게 비빌 건데요. 우리가 들깨에다가 비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들기름 드렸잖아요. 네. 유채하고 들기름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데친 유채 또한 들깨에다가 버무려서 이제 만들 건데요. 이 데친 유채는 이렇게 데칠 건데 자, 여기서 이보은의 꿀팁 나갑니다. 빠밤. 어떻게 데치느냐? 바로 요 쌀뜨물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채가 살짝 억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쌀뜨물을 준비를 해서 쌀뜨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유채를 데치는데 그냥 데치지 마시고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줄기부터. 네, 줄기부터 들어가서 1분 동안 데칩니다. 근데 줄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끓는 물에 또 쌀뜨물에 이렇게 한번 먼저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이 유채가 위아래가 아주 골고루 다 데쳐지거든요. 네. 딱 1분만 데치시면 되는데 이 유채는 너무 많이 오래 데치면은 살짝 무른기가 있는데 살짝 덜 데쳐야지만 살짝 아삭아삭하면서도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시금치 데친 것보다 유채 데친 것이 훨씬 더 맛있다고 맛있어요. 느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데쳐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 딱 1분. 그렇죠. 네, 딱 1분. 그것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채 같은 경우에는 길게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자, 1분 정도 데치는데 어느 정도 데쳐주냐 하면 여기 눌렀을 때 손이 딱 들어가야 돼요. 아직 좀 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데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왜 쌀뜨물이냐 그러시는데 이 억센 유채를 훨씬 더 부드럽고 감칠맛 나게 하려면 쌀뜨물, 전분이 약간 있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쌀뜨물이 없다 그러면 쌀가루를 조금 푼 물을 끓여주시면 좋아요. 아, 필요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 됐거든요. 요거 이제 건질게요. 네. 건져서 찬물에다가 조금 풍덩 담가서 열기를 좀 순식간에 좀 빼주세요. 그래야 유채의 싱그러운 맛이 훨씬 다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뜨거웠을 텐데. 당연히 뜨겁죠. 확실히 이 소금물에 갔다 오니까 또 파릇파릇하네요. 색도 네. 살아나고. 저 파릇파릇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열기를 완전하게 여기서 없애주고 난 다음에 2번 정도는 늘 하시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2번 정도는 해야 돼요. 오.
그리고 한 번 더. 아우, 완전히 색도 이쁘고. 굉장히 싱그럽죠. 네. 저는 이게 유채가 24개월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딱 요맘때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요거 냉동실에 보관해도 좋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유채 된장국을 끓이시면 좋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 수분감을 빼지 말고 바로 진공 포장 아니면 용기나 아니면 밀폐 용기나 아니면 냉동실에 들어가는 용기에다 담으세요. 네. 그러면 수분감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면 이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질기지 않게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동만 하고 나서 찌개에 넣거나 된장에 넣으면 훨씬 더 맛있는 국을 드실 수가 있으니까 유채 지금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데쳐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물기를 꽉 짜주세요. 네. 냉동 보관할 때는 짜지 않고. 그쵸. 이거 꿀팁인데요. 수분이 완전히 있도록 해서 냉동실에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우리가 시금치는 초록색 물이 별로 안 나오는데 유채는 이렇게 연녹색 물이 조금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랬으면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아, 진짜 매력 있는데. 지금 유채 매력에 흠뻑 빠지셨습니다. 자, 제가 유채는 조금 안 썰고 길게 먹는 게 좋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길게 그대로만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유채랑 색을 조금 내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싱그러우니까. 그래서 쪽파를 송송송송 썰어 놓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빨간 고추인데요. 빨간 고추도 이렇게 곱게 다져서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나물 무치기만 하면 돼요. 무치기만 하면 너무 쉽게 끝나는 게 바로 이 유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물을 한번 무쳐 볼게요. 네. 자, 볼 하나 올리고요. 나물은요, 무치기 전에 다시 한번 수분을 이렇게 좀 짜줘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수분감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짜줘야 나물이 굉장히 고슬고슬하게 잘 익혀지거든요. 네. 익혀지는 게 아니라 묻혀지거든요. 묻혀지죠. 꼭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그 들깨 들어가면 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더 맛있죠. 밥도 맛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지어 오셨어요? 비빔밥에 밥도.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넣으면 돼요. 제가 아까 김치에는 진간장을 넣었는데요. 요 유채 나물에다가는 국간장을 약간 넣습니다. 이렇게 국간장. 그리고 요거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네. 마늘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들깨가루만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들깨가루. 그리고 조물조물 묻혀요. 아유, 맛있다. 들깨가루 좋아하세요? 좋아요. 부산에 가면 미역국집이 있는데 거기 들깨가루를 줘요. 아, 들깨 미역국 맛있죠. 겁나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저는 봄나물의 들깨는 아주 천상궁합 같아요. 네. 슴슴하게 우러나는 그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 나물에 찹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쵸. 들깨가루가. 맞아요. 요즘 너무 도다리 맛있어요. 쑥국에도 들깨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맞아요. 자, 이렇게 좀 이제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요기 들어가야 돼요. 통들깨. 여기 통들깨는 씹히는 맛이 그쵸. 있거든요. 식감. 제가 예전에 아마 행복한 아침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 통들깨를 밥에다 넣고 쥐어서 잡수시면 장수한다고 또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렇게 잡수셔도 좋고요.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간맞춤을 해야 돼요. 간맞춤을 얼마나 하느냐? 바로 3분의 1 작은 술만 하시면 딱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유채에다가 들깨로 묻혔으니까 통들깨도 넣었으니까 뭘 넣느냐?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들 관련된 거 다 들어가네 그냥. 그래서 들깨, 이제 들기름, 조물조물 통들깨. 묻혀주세요. 와. 정말 맛이. 다 됐어요. 와 벌써요. 네, 완전히 다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접시에 담아서 낼 때 이 쪽파를 조금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붉은 고추 조금 넣어주면 색감이 좀 좋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맛있겠다. 요게
나물을 무치는 손맛이에요. 그렇죠. 요 바락바락 무치는 요 손맛이 있어야 요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거는 참 나물 잘 나물 하셨어요. 무침. 네. 어머니도 못 따라가더라고 할머니. 그 손맛이어서 네. 그렇죠. 이 양력이 세야 나물이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으세요. 접시에. 자, 뿔긋뿔긋한 고추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색감이? 너무 훨씬 예쁘죠? 살아나죠. 네. 네. 이렇게 잡수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늘 듬뿍듬뿍 드려요. 요거 네. 남기시면 와. 안 돼요. 쌤 나갑니까? 네네. 네. 나오세요. 아, 스트레칭인지 나가야 되는지 타이밍에. 아. 비빔밥도 너무 맛있었는데 제가 생으로 이렇게 겉절이로 해서 먹을 때와 이걸 살짝 데쳐서 네. 그 들깨 식감을 무침,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유채 들깨 무침인데 생으로 먹는 거랑 그냥 데친 거랑 보자. 이거 좀 부드럽네요. 그렇죠. 완전 부드럽죠. 그리고 그렇기 담백해. 때문에 아까 제가 이보은의 꿀팁 빠밤에서 알려드린 쌀뜨물 필요합니다. 꼭. 근데 부드러우면서 네. 진짜 선생님 맛있어요. 쫄깃해요. 그쵸. 쫄깃쫄깃하죠. 아니, 나물인데 쫄깃쫄깃해요. 맞아요. 계속 씹으니까 단맛 올라오는 거 느껴져요. 야, 아마 아까 제가 나물 식감을 쫄깃쫄깃하다 그래서 저도 엔 그랬거든요. 고기도 아닌데 왜 그럴까 했잖아요. 지금 잡숴보시면 아시겠죠. 진짜 쫄깃쫄깃해서 생으로 신기해요. 겉절이로 먹을 때는 아삭하고 네. 이렇게 먹을 때는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맞아요. 식감이 있고요. 이게 또 신기한 게 먹다가 그 통돌게 조그만하게 딱 씹히면서 그만에 또 약간 매력이 있네. 네. 입안에서 뭔가 팡하고 아, 터지는. 팡 터지죠. 그러면서 그리고- 고소해요. 엄청. 네, 아마 잡수실 때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조금 싱겁나 하실 텐데요. 유채나물은 조금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간을 딱 요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길게 주셔가지고 맞아요. 씹는 맛도 더 있고 네. 먹는 맛도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시간이 벌써 끝나서 선생님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요새 제가 시장 나가니까 풋마늘이 나와 있더라고요. 풋마늘 김치도 만들어 보고 한번 맛있는 반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 음식으로 또 한번 봄을 느껴봤는데요. 오늘은 네네. 실제로 기온도 좀 올라서 봄이 왔음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겨울 같았던 꽃샘추위는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만 참아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로 평년 기온 수준을 회복했지만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쌀쌀함은 여전히 감돌고 있습니다. 한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마치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하는 황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14도, 전주 16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이 정도의 일교차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잔류 미세먼지에 더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 유입이 된 건데요. 오후부터는 농도가 더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한때 강원에는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옵니다.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에 더해서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말까지의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1도를 보이면서 4월 말 수준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는 무슨 공식 같아요. 네. 날이 풀리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낮부터 주말까지 쭉 포근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들이 계획 세우실 텐데요. 계획 세우실 때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 Save next
채널 A